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법 특위가 구성됐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미국의 관세 재인상 시도, 환율 불안과 부동산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뷰 코너에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시는 이미자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주요 통상 경제 현안과 국민의힘 현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봅니다. 이미자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미국의 관세 재인상 방침에 따른 한미 협상 얘기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법 특위 구성됐지만 이와 별개로 미국이 진짜 관세 인상 절차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소관상임이 재경위원장으로 보시기에 이번 특위 구성이 어떤 미국의 관세 인상 시도를 멈추는데 좀 도움이 될 수는 있다고 보세요. 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께서 SNS에는 네. 입법 지연을 지금 문제 삼아서 관세 25% 재부과를 지금 어필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라고 봤을 때는 표면적으로는 입법이 통과되게 되면 이 부분이 당연히 그 재부과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버스 시동은 걸었지만 지금 뭐 간보 개제는 아직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표하는 또 국회의원으로서 이 관세 재부과가 되지 않기를 아주 뭐 강력하게 바라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야당이라고 해서 지금 국가적인 어떤 손실이 더 오는데 그럴 수는 없고 초당적으로 어차피 하신 거네요. 그럼요. 네. 초당적으로 저희가 당연히 국가 국익을 위해서는 우리가 머리를 맞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네네. 네. 국익을 위해서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댔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특위 구성하고 여하튼 우리나라가 손해를 덜 볼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해 나간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이미자 위원장님께서는 헌법 60조 근거로 해서요. 국회 비준 강력히 주장해 오셨습니다. 이번에 뭐 국민의힘이 특위 구성에 합의하면서 일단 급한 불을 꺼야 된다는 생각에 자, 특위 구성 합의했고 뭐 비준 하라는 뭐 얘기 요구 이런 거는 일단은 뭐 유보를 해놓은 상태인데 자 그럼에도 궁극적으로는 비준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헌법에 명시돼 있는 헌법 제 58조도 그렇고 네. 우리가 뭐 국내 계약이라 할지라도 국가에 큰 부담을 지우는 계약이라든가 아니면 헌법 제 60조에 의해서 국민에게 큰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비준 동의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네. 비준 동의를 왜 받도록 돼 있느냐. 대통령의 권력과 권한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회가 견제를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네. 또 하나는 국회 비준을 하게 되면은 우리 이 큰 엄청난 그 재정 그 규모를 투자하는데 여기에 네. 대해서 재정 역량 그 분석을 해서 평가해갖고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아니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뭘까?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네. 이 비준을 건너뛰게 되면은 지난번에 김병기 그 전 대표죠. 전 원내대표가 갖고 온 그 대미특별법에는 이런 게 다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럼 이미자 의원님은 그 비준 동의를 지금 안 하고 건너뛰고 있는데도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말씀들을 해 오시는데 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대미특별법 관련돼서는 이 비준 동의에 그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의 그런 네. 내용들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예. 그 내용에. 그래서 대미특별법 관련돼서 심의하실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또 첨예하게 대립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통과시키게 되면 그래도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그다음에 우리가 그 행정부를 견제하는 데는 어느 정도 우리의 힘을 발휘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비준에서 하려던 어떤 그 효과 네. 그런 부분이 이번 대미투자 특별법에 어느 정도 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로 들어가 좀 있습니다. 가름하려고 그런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뭐 그 국회 비준 얘기 하나 더 하면 이제 이걸로 하시긴 하셨지만 이제 비준 얘기를 해왔으니까 그동안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관보 개제해 버리잖아요. 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비준을 만약에 하면
이게 아주 무거운 절차이기 때문에 물론 국민 엄청난 혈세에 관한 거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게 맞다는 이제 주장이 목소리가 큰데 좀 우리만 족쇄를 차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또 민주당에서 있더라고요. 많이 그런 주장을 예, 예, 했죠. 예. 근데 이제 저는 MOU 양해각서를 보게 되면은 예. 그 법적 효력에 대해서 뭐 24조에서 27조에 그 나와 있는데 그 비준 동의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는 건 우리 국내 사항입니다. 국내 사항이고 우리가 비준 동의를 밟았을 때 그 뭐 양해 각서도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 조약이라고 보질 않기 때문에 네. 비준은 안 해도 된다라고 봤지만 저는 양 정상들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건 조약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네.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준 동의를 반드시 그 받아야 됨에 있어서는 뭐 지금도 변함이 없고 지금 좀 전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족쇄가 이건 뭐 너무 큰 사안이니까 우리는 비준 동의까지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관복 예제로 아주 간단하게 해버리는데 이쪽에선 족쇄가 되면 그게 어떻게 이제 하나?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미국은 예, 행정명령으로 그렇죠. 봐서 그게는 뭐 법률적 구속을 받지 않는 거고 또 이게 국제법적으로는 자꾸 뭐 국제법적으로 효력을 갖고 있어서 구속력을 갖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네. 국제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2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제법적인 효력은 없고 다만 이게 우리 국내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절차를 밟는 과정인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이 부분에서는 알고 있고 네. 국내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을 명시해 놨습니다. 그게 27조에 되어 있습니다. 네네. 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제 특위 활동 시한이 3월 9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은 2월 내 법안 처리 이제 당부했고요. 자, 정부는 법 시행 전에라도 임시 추진 체계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근데 속도를 지금 내고 있는 건데 향후 특위에서 여야가 이렇게 좀 합의에 가는 과정에 있어 이제 법안 내용에 최종 합의를 해야 될 텐데 불거질 수 있는 쟁점도 있습니까? 아니 저는요 예. 참 아니 미국이 뭐 3월 9일까지 해라 했나요? 응? 이걸 날짜를 박아놓고 입법부를 갖다가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것은 네. 저는 옳지 않다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입법이 자판기에서 자판기 누르면 커피 나오는 것처럼 막 금방 뚝딱뚝딱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 네. 소리건 나면 먹으면 배탈 납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그 기간이 그래도 3월 초까지 해야 된다라는 미국 측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속도를 붙여서 심의를 하겠지만은 네. 이것을 뭐 국회의장까지 나서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 관건은 속도가 아니고 내용과 통제 장치를 우리가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잘 해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해야 되는 거지 몇 월 며칠까지 끝내라. 이거는 그런 말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그 국회의장이라신 분이 그렇게 하시면 되나? 네. 뭐 우리가 필요성에 의해서 좀 서두르긴 하겠지만 그러나 날짜를 이렇게 정해놓고 그때까지는 해라. 이거는 합당하지 않다. 그런 그럼요. 말씀이시네요. 의원님들께서 네. 대부분 이제 뭐 산자이나 우리 또 금융위 그리고 네. 재경에서 들어가 있는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또 대부분 보면은 사전 동의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재정 역량 평가 분석 평가를 네. 보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민주당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도 저는 많이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속도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다음에 통제 장치와 국민의 알 권리를 얼마큼 충족시켜 줄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뭐 3월 9일까지 끝내라. 무슨 진짜 자판기입니까? 네. 자, 어차피 내용을 충실하게 만들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거 말씀해 주셨고요. 예. 자, 오늘 대정부 질문 여당 발언 보면은 코스피 5천 돌파를 이재명 정부 성과로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보면 이제 주식시장 변동성 상당히 커졌고 주가 상승도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이 편중됐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네. 자, 우리 주식시장 흐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거기에 어떤 이재명 정부가 기여한 바도 많다고 보시는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식시장만 밝고 거리 상점과 골목은 굉장히 어둡다 이렇게 네. 표현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반도체라든가 AI 그 대형주 중심으로서 지수가 급등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수 급등과 뭐 1%대 성장대, 내수 침체, 가계 부채 이런 부분 더 나가서 정말 실물 경제나 가계 소득 또 기업 체질이 개선된 건 전혀 저는 없다라고 봐지는 거거든요. 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그
우리 소상공인들이 연간 얼마나 폐업한 줄 알고 계십니까? 근데 이대합 이런 데 가면 정말 폐업한 데 많더라고요. 통계는 제가 잘 지금 모르겠어요. 100만 개가 넘게 지금 폐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소상공인들의 그 폐업률을 최근 3년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75.4%가 지금 폐업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코스피 5천이다. 대한민국이 자산 가치가 높아지고 잘 산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주식시장 있는 그 시장만 반짝반짝하고 나머지 골목은 컴컴하고 어둡다. 그리고 뭐 우리 고금리 내수 진짜 말할 것도 없고 중국에서 그 저가 공세가 또 무지하게 세게 지금 네.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우리 고령화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다 총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들을 좀 내놓고 해야 되는 거지. 코스피 5점만 자꾸 그렇게 부러지다가 네. 만약에 관세 25%그 재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팍! 안 그런 소리 안 나겠습니까? 제가 그냥 퍽 소리라고 그냥 이랬을 경우에도 생각해야 되는 거지. 네. 이걸 자랑거리라고 했을 거는 안 되고 지난번에 김용범 실장 보니까 엄청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던데 그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약간 보수적으로 바라보면서 진득해야지 뭐 조금만 이렇게 성과가 나면 막 가대풍선 날리듯이 펑 날다가 안 되면 좀 보세요. 지금 그 우리 관세 관련돼 갖고 관세 제부가 관련돼 갖고 지금 거기서 사과한 사람 있습니까? 대통령 사과한 적 있어요? 김용부 실장 사과한 적 있습니까? 누가 사과한 사람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고 연일 그냥 부동산 관련돼서 국민과 싸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미자 의원님 말씀은 코스피 5천 이게 다 정부 덕이다. 사실 여러 가지 요인들 들어가고 미국 시장이나 유동성의 흐름 뭐 이게 참 그럼요. 중요한데 예. 이거 내 성과다 이렇게 자화자찬하기 전에 내수라든지 경제 어두운 면부터 살펴보고 특히 소상공인들. 예, 소상공인들의 지금 여건들 살펴보고 어떤 그 지금 관세 이 부분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는데 이런 부분을 좀 겸허하게 살폈으면 좋겠다.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예, 지금 바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네. 너무 막 자만하고 그러다가는 큰일 납니다. 근데 큰일 난다고 해서 뭐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이나 국가 공무원들에게 대한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그런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그 서민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네. 제가 우려하는 겁니다. 네. 예. 자,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분들 많아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에 우리 관세 압박에 더해서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또 지정을 그랬죠. 했습니다. 네. 자, 환율 지금 흐름에 대한 어떤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오늘 보니까 한 1,460원대인가요? 네네. 그렇게 네. 됐는데 이 고환율로 이미 고착화된 상황에서 또 미국이 우리를 다시 또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네네. 여기다가 또 관세 재협상까지 나서는 것은 네. 우리 경제 그 펀드멘탈과 외환 통상 모든 전략의 경고라는 시각으로 저는 바라보고 네네.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율과 그 관세가 한 패키지로 우리를 갖다가 지금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통상, 환율, 재정, 산업 이 모든 정책들의 컨트롤 타워가 지금 보이질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 우리 상임위 이 소관인 부총리하고도 뭐 몇 번 이렇게 만나다 보고 이렇게 물어보지 네네. 않습니까? 뭐 네네. 관세 관련돼서 도대체 이게 원인이 뭐냐? 좀 얘기해봐라. 입법 지원 그거는 트럼프가 얘기한 거니까 그거 말고 정말 본질이 들은 게- 뭐냐? 들은 게 본질이. 뭐냐? 혹시 뭐 미국 대사로부터 뭐 들은 거 있느냐? 예, 예. 없습니다 이래요. 없습니다. 없는 게 자랑도 아니고 참 이렇게 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그런 말씀들 하시고 네. 그 김정관 장관도 러터링 만나고 와서 그렇지 않습니까? 뭐 뾰족한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빈손.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보게 되면 이 정부를 믿고 가도 맞는 건가? 대통령은 맨날 연일 그냥 SNS로 그냥 부동산 관련돼서만 계속 자기네 지지율 결집을 위한 국민 갈라치게 하고 있고 경제 컨트롤 타워나 수장들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이질 않고 네. 정말 걱정입니다. 네. 자, 부동산 얘기 넘어가기 직전에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부동산 쪽으로 갈게요. 자, 최근에 외환 당국하고 국민연금이 650억 달러 규모 외환 스와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의 경제 실책으로 인한 환율 불안 책임을 국민의 노후 자금에 떠넘기는 거냐 이런 뭐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비판
같은 입장이십니까, 위원장님도? 물론 이제 외환 당국하고 국민연금이 650억 달러 규모로 올 연말까지 그 좀 연장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 가지고는 환율 안정,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가지고 환율 방어를 뭐 일시적으로 하는 거는 네.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저도 네네. 국민 한 사람으로서. 그런데 이건 뭐 방귀가 잦으면 똥 싼다고 이런 부분을 자꾸 이렇게 사실 작년에 끝냈어야 되는 부분인데 또 1년 연장해서 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네. 우리 지금 미래 세대에서 봤을 때는 아니 그 국민연금 저렇게 가뜩이나 고갈된다라고 하면서 그거 가지고 저렇게 하다가 그 저기 우리가 손해라도 받거나 이랬을 경우에 뭐 외국에 있는 우리가 투자한 걸 갖다 그대로 안정적으로 두면 되는데 이걸 다시 갖고 와서 했을 때는 네네. 손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랬을 때는 미래 세대에다 떠넘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난 집에 그 환율 끄겠다고 말이야. 마을 저수지 두고 흐무냐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여기서 방귀가 잦으면 똥을 쌀 수 있다. 이렇게 걱정을 제가 하는 거죠. 한 번쯤 하는 건 몰라도 이게 뭐 정례화돼 버리면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문제가 있다. 있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네네. 아까 이제 부동산 말씀하셨는데, 자 SNS를 통해서 주로 이제 많이 그 정책을 툭 띄워보고 이제 국민들에게 물어보고요. 뭐 좋게 얘기하면 국민하고 직접 소통, 아주 빠르게 소통하는 방식일 수도 있는데, 근데 아주 민감하고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정책을 이렇게 툭툭 띄우면 자칫 시장에 혼란을 좀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이런 부동산 메시지 정치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어떤 분들은 그 에이펙에서 트럼프한테 그 금간 주고 배운 게 이런 거 배운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셔요.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네, 네. 그런데 그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네. 정책이 네.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툭툭 SNS로 그리고 뭐 우리 국민의힘의 뭐 대변인이나 이런 분들 상대로 또 막 이렇게 SNS로 좀 자극하고 거기에 이런 대해서 부분들은 논평 내니까 다시 재반박하고. 아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럴 시간 있으면 관세에나 신경 쓰라고요. 관세에나 좀. 예? 그리고 제대로 된 좀 경제 정책을 펴시라고. 예? 아니 관세 그렇게 잘했다고 처음에는 서명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또 되게 잘 됐다고 정청래 그 민주당 대표는 뭐 120% 잘 된 정책이라고 엊그저께 한병도도 잘 된 외교라고 합디다. 네네. 난 그저 그 사람들의 사고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왜 25% 재부과를 왜 맞습니까? 대통령께서 네. 그럴 시간에 이런 부분에 좀 신경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SNS 가지고 국민들 갈라치게 하고 지지층 결집시키고 거기서 또 서로 대립하게 만들고 서로 또 공격하게 만들고 이거는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책 가지고 이거 세금 가지고 부동산 정책 펴서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거의. 저기 우선 뭐 가까운 예로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가 이거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께서 좀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런 마음들이 좀 있다 보니까 새벽에 잠 안 자고 그렇게 SNS 올리는 것 같습니다. 유독 세제, 사실은 대선 때는 세제 안 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다주택 양도세 중과라든지 아주 최근에 나온 등록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라든지 세금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 지금까지 성공한 사례를 찾아보기가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좌파의 본질이죠. 뭐 이리저리 퍼주고 저리 퍼주고 이리 퍼주고 다 퍼주고 보다니까 돈이 그럼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솟아납니까? 그러다 보니까 슬금슬금 내가 세금 갖고 부동산 정책 안 한다고 했는데 진짜 안 할 줄 알았냐? 뭐 이런 거죠. 거기서 이제 설상세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저는 세금이 가장 만지기 쉬운 거죠. 우리가 그 세수를 갖다가 정액시키고 정대시키는 데는 네. 가장 쉬운 게 세금인데 그만큼 또 부동산 정책에 세금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는데 가장 그 가까운 예로 문재인 정부 실패했어요. 양도세와 보유세 관계가 이게 같이 가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삼척공자도 아는 사실들인데 지금 또 보유세까지 만작만작거리고 그다음에 뭐 토지가 거래구역으로 다 묶어놓고 야 매물 나와라. 아 매물 나오는데 대출 묶여 있는데 어떻게 사냐고요. 매수세가 따라 붙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매물은 많이 나와 있는데 거래는 강남 쪽에서는 별로 안 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매수세가 따라 붙으려고 한다면 그럼 대출 규제를 풀어주든지
누가 그 돈 꽁꽁 묶어 가지고 그 집 살라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맨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부자밖에 없는 거고 네. 외국자분들밖에 더 있겠어요. 자, 만약에 더 이렇게 거래가 돌게 하려면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거를 풀어가지고 실제로 그게 현실화될 수 있게 하라 그런 말씀이시고요. 이 부동산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당이 오늘 부동산 감독원 설치법 발의했습니다. 지난번에 당정협의회에서 지난 주말에 이제 뭐 얘기를 했는데, 자, 부동산 감독원 설치법 이미자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것도 너무 오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별걸 다 만들어. 응? 네. 그 부동산 감독원이다. 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뭐 투기 단속이다, 네. 뭐다 하고 좋은 점을 얘기하지만은 네. 속을 들여다보면 이거 영장도 없이 개인 금융이라든가 대출 담보 이런 정보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동산을 핑계로 어떤 국민의 상시, 생활, 사생활 네. 이런 감시 장치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찰. 예. 그래서 뭐 제가 또 그런 얘기하면 발끈해서 아니라고 또 당장 또 내일 누군가 또 반론 제기하겠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수 있냐? 응?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옥상에 오기고 이런 걸 자꾸 이런 규제를 하지 마시고 이런 규제를 자꾸 만들지 마시고 정말 기업 잘할 수 있고 기업 잘 될 수 있는 지금 노란봉투법이 3월 달부터 지금 시행되려고 네네. 하는데 이에 대한 부작용도 또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봐요. 예? 기업이 잘 돌아가서 기업이 벌어들이는 소득 가지고 법인세 좀 잘 내고 이렇게 해서 좀 선순환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이런 것도 만드는지 몰라. 위원장님은 또 노동 기업 전문가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노란봉투법 3월부터 시행되면 확실히 부작용이 있다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 조금 해볼게요. 아유 아픕니다. 아파도 얘기를 해야죠.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습니다. 자, 당내에선 뭐 이런 비난도 있어요. 배현진 의원 징계 추진이 뭐 한동계 제거 목적이 있고 서울시당 위원장 이게 이제 그 비례 공천 권한도 상당히 있는데 이것도 동시에 겨냥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당내에서는 또 이거 지방선거 앞두고 왜 이렇게 뺄셈의 정치를 하냐 이게 징계 절차 이런 거 좀 멈추고 하나로 뭉치는 방안을 찾자 이런 지적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늘 주장합니다. 제 주장은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네. 원인 없는 결과 없다. 항상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도 있는 것이고 이것이 있으면 저것도 있고 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는데 그 배현진 의원님의 어떤 그런 뭐 윤리에 제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은 제가 속속들이 잘 모릅니다. 네네. 이것도 하나의 어떤 뭐 개인 정보에 또 속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배현진 의원이 상당히 똑똑합니다. 친한계라고 해서 배현진 의원님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소 당하고 그럴 분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배현진 의원님이 네. 본인이 어떤 그 원인 제공을 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또 소명하면 되는 것이고 그 배현진 의원님 개인적인 일이고 개인적인 건이지 이걸 무슨 개파간의 갈등이라 이거는 저는 그냥 자꾸 재밌으라고 부추기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언론은 본래 이렇게 뭐 대립각 세우는 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제 입으로 뭐 언론이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네, 사회자님 네. 말씀하셨지. 네, 네. 그래서 자꾸 뭐 그렇게 대립각을 세우고 그 속에서 갈등을 유발시키고 그러면 재밌고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현진 의원님의 어떤 개인적인 건이고 네. 개별 건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언급하기는 어렵다. 네. 자, 최근에 이제 전환길 씨가 이제 귀국을 했어요. 귀국 현장 공항 현장에서 막 유튜브 생방송을 하면서 뭐 그 이후에도 그날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장동혁 대표에게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말라고 뭐 며칠까지 대답 내놔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가운데 사실 이제 최고위원들 중에 제일 좀 강경으로 분류되는 분이 김민수 최고위원이잖아요. 오늘 보니까 뭐 윤의 어게인 세력으로는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하면서 이렇게 지난번하고는 좀 달라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배경이 뭡니까? 그 배경에 대해서는 김민수 우리 최고위원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네. 제가 김민수 최고위원한테 그런 걸 안 물어봤어요. 네. 그래도 이제 보시기에 딱 감이 오실 거 아니에요. 왜 저랬을까? 예. 뭐 여러 가지 당내에 어려운 상황들도 있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이제 정면 돌파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선거를 우리가 이제 승리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지방 승리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터닝 포인트도 있어야 되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수습 방안은 끝난 상황에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김민수 최고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같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전한길 그분은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나와서 뭐 며칠 내에 답변을 하라. 요새 왜 이렇게 며칠 내에 답변하라, 며칠 내에 하라 이런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시대가 왜 이렇게 바뀌어가는지. 아까 우원식 의장도 며칠 뭐 내에 언제까지 해라. 법안 저기 예. 만들어라. 예. 근데 그렇게 그 공당의 대표에게 그분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런 태도도 맞지 않고. 자, 이제 명절 연휴 끝나고 나면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그 사건 이제 그 1심 선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과연 이제 장동혁 지도부가 뭔가 이제 지방선거 그렇게 되면 이제 한 석 달 조금 넘게 남는 건데 한 100일 정도 남게 되나요? 대충 그렇게 될 겁니다. 뭔가 터닝 포인트를 만들 것인지 이걸 주목하고 있는데 의원님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네. 반드시 터닝 포인트를 만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분이 살아온 삶을 보게 되면은 행정고시 폐쇄해서 교육 관련된 공무원을 하시다가 그다음에 다시 사법고시 폐쇄해서 법관으로 쭉 있었지 않습니까? 네. 법관으로 쭉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법관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무죄 추정의 법칙이라든가 이 제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언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한 거에 대해서는 이분은 단호하게 얘기를 표로서 당연히 그 반대 저기 계엄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했죠. 분명히 이제 표시했고 탄핵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그 부분에서는 또 서로 뭐 생각이 달라진 분들이 있는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를 했었던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네. 법관을 지내신 분이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봤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이분이 뭐 이제 잘못했다고 뭐 사과는 있었습니다만 진정성 어린 사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보고는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선고가 나거나 선고가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자, 어떤 터닝 포인트는 반드시 있을 거다라는 오늘은 그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이미자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편지 왔습니다.